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네, 어느새 덥다 했던 한여름은 지나가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죠. 네, 햇살은 조금 뜨거운데 그래도 바람 끝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드디어 가을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저는 가을을 좋아하는 여자 추녀로서 가을이 시작된다는 것에 굉장히 설레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을을 혹시 무슨 계절이라고 부르는지 상하 씨 아나요? 독서의 계절? 고독의 계절?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있습니다. 수학의 계절이라고 하죠. 오늘 모신 분, 정치라는 밭에 씨앗을 심고 차근차근 책임감 있게 열매를 맺어온 분입니다. 상하 씨, 먼저 소개 부탁해요. 중소벤처기업부 재임 시절 위기의 골목 상권을 살리고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며 우리 경제에 숨을 불어넣었던 권칠승 국회의원. 그 경험을 경기도 화성으로 더 강한 경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화성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실무형 정치인 권칠승 의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국회의원 권칠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칠승입니다. 의원님의 일정이 여기 실제 아이돌이 있습니다만 아이돌급 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분 단위로 쪼개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다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요즘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정 과제들을 새로 수립하고 또 추진 전략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고, 이제 당정 간의 협의 등등을 통해서 이제 추진하는 과제를 만드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께서 출연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다가 진짜 눈에 띄는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독립운동가 황보선 선생의 외손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 하시고 유공자로 추서받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화성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화성시의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 발굴하시는 데도 또 애쓰고 계시죠? 네, 그런 노력도 했었고, 또 제가 또 그렇다 보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찾아와서 같이 협업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의원님을 처음 뵙는데 약간 젠틀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 같다고 생각을 감사합니다.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의원님은 소년 시절 또한 궁금합니다. 어떤 소년이었나요? 저는 그냥 살짝 일탈도 좀 하는 아주 평범한 범생이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범생, 학생으로서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는 그런 아이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주 잘 듣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네. 교직에 계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좀 엄격하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보통 우리 세대 때 아버님들이 보통 그러시죠. 네. 좀 엄격한 편이 있으신데,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상당히 좀 자상하셨고 또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외국 문물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밝으신 분이셨죠. 예, 그래서 조금 신식 교육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지금 또 의원 활동 하시는 분이 또 제자신 걸로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추미애 의원님이 네. 저희 그 아버지 고등학교 제자이십니다. 오, 그런 또 인연이 또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학생이었다고 기억하시던가요? 차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인선 의원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그분이 또 추미애 의원님과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또 저희 아버지 제자이시고, 또 지역구가 저희 본가여서 네. 또 가끔 이야기하십니다, 내려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의원님의 꿈은 정치인이었을까? 혹시 이런 생각도 들고 전혀 궁금함이 그렇지 생기거든요.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고 정계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우연입니다. 예, 저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 대기업에 입사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하고 있는데 그때 금융기관이었었는데 일하다가 이제 노조 활동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노사 간에 굉장히 큰 분쟁이 생기면서 사실상 이제 본의와 다르게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 저 일 하다가 갑자기 아는 선배로부터 1997년에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이제 출마를 했을 때입니다. 네. IMF가 터지던 아주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힘든 한 해였었죠. 그때 대통령 선거 기획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은 평화적 정권 교체, 뭐 수평적 정권 교체 이런 데 대한 로망이 많았습니다. 저희 세대 때는. 그래서 한번 가서 자원봉사로 열심히 한번 일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일을 했는데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정당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대기업을 다니다가 어떤 좀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길을 딱 들어선다는 거는 굉장히 용기도 필요할 테고 뜻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지와는 조금 다르게 인생의 항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운명적인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이제 정치 생활에서 이 인연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좀 시작이 되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큰 제도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제도적 변화가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만드는 특별대책위원회에 제가 실무자로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인연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의원 시절에도 그 당시 제가 중앙당 사무처에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이돌이었죠. 그분이. 예, 어려운 곳에서 계속 선거 패배를 감수하고 계속 출마를 하고 또 명분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몸속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정말 그 우상과 같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뜻을 입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출마를 선언하시고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저희들이 봤던 것과 똑같이 명분 있게 하고 또 정치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인재 후보라고 하는 네. 사실상 대세를 장악하고 계시던 그 당내 정치인이 계셨는데 대부분 이제 그분 그게 이제 대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몇몇 떠드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선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있다면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특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당에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이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새천년 민주당으로 이렇게 당이 당명을 바꾸고 좀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2001년 말이었거든요. 김대중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대위원장이 이제 돌아가신 조세영 후보, 조세영 위원장님이셨고 실무를 담당했던 국회의원이 김민석 총리입니다. 아, 네. 예. 위원 총리. 그래서 그때 그 두 분들이 그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 또 언론과 그 회의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슈를 관리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 실무자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 당직 생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정치 팬클럽이라는 게 거의 최초로 생기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노사모죠. 그게 우리나라 정치 팬클럽 효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외신에서도 많은 또 사례로서 이 부분을 또 이야기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BBC에서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명명을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또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고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셨는데 어떤 분으로 우리 권칠승 의원님은 기억하시나요? 뭐 지나칠 정도로 소탈하시죠. 예. 잠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대통령이시라는 거를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깜빡 잊어버리죠. 오,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소탈하시고 속에 있는 이야기 또 말씀하시는 자세나 품이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그 주제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위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그렇습니다. 분이라는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참다운 권위겠죠. 예, 배우고 싶은 부분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대통령 이제 전직 대통령을 가까이서 이제 보좌를 해 오셨습니다. 그때 함께한 이런 정치 철학, 인생 철학이 지금의 이제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생각해도 될까요? 어떤 네, 그렇습니다. 부분에 좀 영향을 받으셨나요? 저는 두 분이 거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칙을 중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 거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일만 다르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게 그 말에 아주 축약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세상 또 사람들이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세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실질적인 어떤 생활 실체적인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나가야 될 어떤 도덕적 지향점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된다. 그게 정치의 어떤 의무이고 책무이고 또 정치인들이 그런 전범을 보여야 한다. 그런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장관 역임하셨잖아요.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세계 최초로 이제 법제화한 손실보상제도.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없던 제도를 이제 뭔가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그 과정이 네. 험난했을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주신다면요. 네, 저 손실 보상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제 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정하고 그다음에 이 손실 보상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사례가. 그래서 뭐 참고할 만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를 어느 부처에서 집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또 정하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느 날 중기부에서 해라 이렇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진짜 하늘이 막막했습니다. 그 모여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회의를 하고 뭐 사례들도 막 최대한 찾아보고 했는데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손실보상 제도가 팬데믹 손실보상 제도가 우리나라 행정 재난 관련된 행정사에 저는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데이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매출이 얼마인지 또 이윤이 얼마가 났는지 뭐 인건비 비율은 얼마인지 등등에 대한 자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되고 또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 가지 어떤 표준 모델을 통해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산식인데 그런 산식의 문제, 산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완전히 갈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일들 그다음에 이걸 집행했을 때 어마어마한 민원이 나올 게 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민원 대응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할 게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었죠. 손실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 하면 아마 너무 적게 주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대한민국 행정의 어떤 그런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데이터가 없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직접 그렇게 현장을 많이 발로 뛰셨다고요. 네. 혹시? 제가 이틀에 한 번 꼴 정도는 현장에 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공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 한 개 정도는 배워서 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뿌리 산업에 갔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령 공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공장은 또 이런 업계는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구나. 최근에 또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조합을 하면 또 나중에 보고서를 볼 때나 그때 가서 대화를 나눈 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면 외부에서 가는 뭐 정치에서 가든 뭐 학계에서 가든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관련 업계에 현장을 많이 다녀보실 것을 제가 항상 권고합니다. 직접 이제 느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 정책을 이제 발굴하시고 설계하실 때 가장 고민됐던 게 어떤 지점이었을까요? 이제 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예산이 사용되었을 때 이 정책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것을 누가 이득을 보며 이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그게 결국에 누구에게 돈을 썼느냐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장관 재임 당시 이제 중기부 유일한 신설 부처였는데 이제 검증하는 자리, 인사청문회도 경험을 네. 하셨잖아요. 사실 뭐 중요한 공직자로서 검증하는 자리라서 국민들의 이제 알 권리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곤혹스러운 자리일 것 같거든요. 그때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밖에서 보던 거하고 좀 달라요. 해보면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받기 전에 뭐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직접 이렇게 자료 요청을 받아보고 하니까 뭐 자료를 안 줘서 안 주는 것보다 이게 찾기가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실제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재산 증식이라든가 자녀 유학 그리고 뭐 토지 소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잖아요. 네네. 저는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뭐 없어서 좀 편하게 좀 넘어가서 이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청문회가 채택이 됐거든요. 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에서 채택됐다는 것 자체를 뭐 개인적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저를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좀 떳떳한 마음이 들어서 그 당시에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애써온 의정활동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제가 했습니다. 네.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현장에도 가고 또 유가족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또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웁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눈시울이 뜨겁죠. 그때 그 유족들의 그 어떤 그 절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주 숙연해집니다. 삼선 의원으로 많은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법안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하나는 이제 리걸테크 지능법이라는 걸 냈고요. 또 하나는 의료법 개정안인데 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변호사를 인공지능이 대행해주는 그런 기술이 이미 나와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들을 두고 활용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제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미 뭐 외국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의료법을 냈는데 내용은 원격 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팬데믹 때 그 이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현재 그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미 원격 진료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제약을 두고 원격 진료도 상당히 허용하는 것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이제 법을 냈습니다. 근데 이 법 두 개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네. 이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 생활의 변화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고 역사의 뒤안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부라고 하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안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큰 틀에 네. 그 기술의 진보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글로벌 시대에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자급자족해서 과거의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길은 저는 뭐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속도보다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법이고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법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면 지금 AI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을 저희가 아무리 그게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걸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거나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유용하게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법제화하는 것, 그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냈습니다. 네,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일종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혁신인데 혁신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큰 기업에서는 혁신이 잘 안 나와요.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이 정말 자유로운 사고와 순발력 있는 움직임 속에서 혁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혁신을 키우려면 첫째가 자금 지원, 둘째가 이 자금 지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 개혁, 또 규제 혁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국가적 투자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죠. 이 첨단 기술이야말로 이 혁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 모태 펀드 같은 걸 많이 대폭적으로 늘린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런 것 자체가 혁신에 들어가는 금융의 전체 그 크기 파이를 키우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금융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이 경우에 보면은 항상 기존의 어떤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이 기술이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사장되고 없으면 뭐 또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이미 외국에서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한 기술들이 제대로 실현을 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규제개혁입니다. 훨씬 더 지금보다 과감하게 더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성시의 지역구를 두신 이제 화성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혹시 화성시에 지켜보고 계신 현안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겠습니다. 화성시가 우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가 없습니다. 일반 구가.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상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들이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행안부가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머지않아 결정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구 승인이 빨리 좀 나서 시민들에게 확실한 행정 서비스가 좀 더 확실하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고궁박물관을 분원을 이제 화성시에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오시면은 정조대왕 사도세자 능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근처에 저희들이 고궁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아주 어울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꼭 유치가 되어서 우리 화성 시민들이 우리 그 문화유산들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계획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20대, 21대, 22대 이렇게 3선 내리 이제 화성시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 오셨는데 또 그간 또 이루어 주셨던 업적들도 좀 자랑해 주세요. 예,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이제 하기로 결정난 것들도 있고 그렇죠. 뭐 네. 우선 이제 뭐 GTX 산업, GTX 노선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지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병점적으로 연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될 것이라 보고 있고 오랫동안 이제 태안 3지구라고 하는 그 택지 개발 지구인데 정말 십수년 동안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개발이 다 반이 이제 완료가 돼서 입주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정말 괜찮은 공원도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아주 크게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봉담 지역에 이제 2지구는 다 완성이 돼서 이제 입주가 끝났고 지금 3지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3지구도 이제 빨리 정리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진안지구라고 또 있습니다. 진안지구도 지금 한 31년 정도 입주를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질을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의원도 역임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이렇게 쭉 걸어오신 길에서 우리 의원님의 정치적인 소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꼭 지키고자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저는 정치하는 이유는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신이 뭐다라는 것도 뭐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봤을 때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흔히 옛날에 쓰던 말로는 부국강명적이죠. 예, 그게 일조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뭐 첫 번째, 두 번째 우열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정치적 의사표현을 좀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신체적 장애나 네. 어떤 또 다른 뭐 경제적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외국에는 인종적 이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섬세하게 듣고 중하게 보는 것,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활동하신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경계성 지능을 가진 네. 학생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이 북토크 현장에서 제가 조금 의원님의 모습을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면. 예, 이제 대표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기 힘들어하는 어떤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경계성 지능인 혹은 느린 학습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은 별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작업 능률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고 업무 지시를 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는 멀쩡한 녀석이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혼이 나는 경우들이 네네. 이건 하나의 실례입니다. 네. 저희들이 뭐 휠체어에 타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피하기도 하고 밀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 편리를 봐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죠. 좀 더 기다려줘야 되고 좀 더 세심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그분들에게 맞는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화성 시민분들께 직접 얼굴 뵙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뭐 정치는 컴퓨터로 치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안 좋으면 그 컴퓨터는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면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 국정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를 항상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술술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뒤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직접 네, 이렇게 만나보면은 너무나 인상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 칭찬 감사합니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기여하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네. 제도를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의정 활동 잘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국회의원과 함께한 인사이드 스토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